우리 교재 4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스스로 논증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장을 상대편에게 효과적으로 또 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의 논증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의 핵심은 논증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데 있다. 즉, 우리의 언어를 논리와 또 논증에 적합한 단어들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상대편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논증의 구조를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어떤 체계적인 또 잘 짜여진 체계에 실어서 우리 주장을 상대편에게 하게 되어지면 상대편이 쉽게 그런 주장들을 파악하게 되어지고 동조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그러므로 B 그래서 C 따라서 D, 이런 구조로 우리가 논증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 논증을 듣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논증에 동조하거나 또 납득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유해한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국이 문제를 야기할 정도에 비례해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가스 배출 권리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에 어떻게 내 주장을 하고 싶을까 싶을 때에 먼저 글에다가 맨 처음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다 라는 내용을 먼저 구조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글들을 채워 넣으면 여러분의 글이 상당히 논증적이고 또 체계적인 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글을 쓸 때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또 이런 구조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또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이 논리학의 용어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논리의 이런 구조들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과서 52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 좋은지 또 논증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편의 논증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정되어 있는지 또 맥락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상상력이나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던 논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그 논증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글에서 논증을 파악하고 또 논증을 평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가정과 어떤 맥락에서 그를 말을 해놨는지를 헤아리고 또 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워 넣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장에서 우리 상대편의 말에 어떤 가정들이 담길 수 있는지,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또 그것들을 상상하고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의 중요한 내용인 이 논리학의 단어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념이란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게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개념이란 언어와 사고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컵이라는 대상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컵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징과 의미를 무시하고 모든 컵들이 갖는 공통점을 뽑아낸 것이 바로 컵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은 액체를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그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되어지고 추상화된 생각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포와 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내포란 주어진 개념을 충족시키는 모든 성질을 그 개념의 내포라고 정의합니다. 즉 어떤 개념의 내용이 되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외연이란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 범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이라는 말의 내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형을 본떠 만든 물건이 되어지고, 외연은 곰인형 또는 강아지 인형, 천으로 된 인형, 나무로 된 인형처럼 구체화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형이라는 내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인형이라는 내포가 갖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뜬 이 내용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푸라기라든지 헝겊으로 만들었던 인형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로봇 인형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포는 시대와 또 문화에 변화되어지지 않지만 외연은 보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이제 논리학의 단어들이 애매하다와 모호하다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의 정의는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는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억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호하다는 말의 태도가 흐리멍텅하여 분명하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애매하다와 모호하다는 둘 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하다와 모호하다의 차이점은, 애매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어서 사고의 혼란을, 선택의 혼란을 가져올 때에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하다라는 말은 대상의 경계 또는 범위가 불분명할 때에 우리가 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하다일까요? 모호하다일까요? 이것은 1번이나 2번은
특정할 수 없는 분명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 두 번째를 보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갑시다 라고 할 때에 이 가깝다는 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입니다. 즉 가깝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논리학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내포와 외포에 대해서 또 애매하다와 모호하다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 워크숍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워크숍 내용은 무료 천문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을 설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각각의 행성 또는 위성을 찾아보고 또 실제 관측해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그런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강태경 학생. 네, 우리 강태경 학생은 지난 첫째 시간에 야구 중계 시간에 토성이 카메라에 잡힌다라는 제가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혹시 태어나서 달 말고 우리 이제 위성이 8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위성 중에서 행성 중에서 혹시 직접 관측한 행성이 있나요? 제가 도시에 살아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태경 학생은 지금까지 본 거라고는 보이는 해하고 달,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보고 토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우리 지구에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 네. 네, 우리 강태경 학생처럼 아직 행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천문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논리학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학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사고를 체계화시켰냐 하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수히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또 어떤 일련의 법칙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또 이런 학문을 체계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다 체계화되어져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은 각각으로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보는 하늘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그 별을 관찰하고 또 그 별의 또 행적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논리성, 그 다음에 어떤 체계성, 그 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워크숍 과제는 이 별들을 찾는 과제입니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이제 하면은 이제 PPT 하면은 안 봐도 괜찮으니까 이제 우리 학습 활동에 가서 토론실에 가면 이렇게 3주차 워크숍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3주차 워크숍의 첫 번째 내용은 좀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무료 천문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별을 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경 학생도 지금까지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별을 봐도 그 별이 행성인지 진짜 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텔라리움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스텔라리움을 구글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뜨는 천체를 같이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라리움을 다운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이버 검색창에 스텔라리움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이 주소를 복사에다가 이제 주소창에다가 이제 넣음으로써 이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텔라리움을 주소창에 넣게 되어지면 이제 스텔라리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맨 위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의 OS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맥 OS를, 또 윈도우 32를 선택하는 학생은 윈도우 32를, 또 윈도우 64를 사용하는 사람은 윈도우 64를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을 클릭만 하면 이 컴퓨터에 다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어지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뭐 설치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계속 yes yes yes로 넘어가면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깔리게 되어지면 이제 이 윈도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 스텔라리움이 깔리게 되어지는데, 스텔라리움이라는 한 개만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뜨는 게 아니라 한 6, 7개가 쭉 떠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스텔라리움 그 가로 열고 뭐가 이제 이렇게 붙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그냥 스텔라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스텔라리움 이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텔라리움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스텔라리움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Q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텔라리움을 사용하고 이제 나갈 때에는 이 컨트롤 Q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이제 전체 화면 또 창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데, 그때는 F11을 누르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F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종료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Q를 누른다.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을 변경할 때는 F5를 기능키를 누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여러분의 마우스를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자동으로 이게 메뉴가 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스텔라리움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경 학생, 네, 우리 강태경 학생이 좀 한번 우리 반장으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제 화면을 끌 테니까 한번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제 화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돼. 발표하기를 눌러서 네. 네.
구글 미트 맨 밑에 보면 네, 강태경 학생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스텔라리움의 홈페이지로 오게 되어지면 이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태경 학생은 OS가 뭐 맥 아니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윈도우 32나 64 중에서 좀 신형인 것 같으면 네, 64로 해도 32로 그냥 하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태경 학생은 사는 위치가 어디쯤이죠? 저는 인천 살고 있어요. 아, 네. 인천이면 그래도 큰 도시라서 이제 이렇게 병을 관측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인천도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가면 반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뭐 다른 도시는 뭐 사방이 다 빛에 둘러싸여 있는데 인천은 지역만 잘 고르면 이제 이렇게 별 관측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스텔리움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스텔리움이 실행하고 하게 되면 왼쪽 아랫부분을 이렇게 화면을 가게 되어지면 여기 조그만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별이 뭐냐면 별자리들을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10번째에 있는 것이 행성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낮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현재 시간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오늘 밤에 이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행성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그 이제 이 위성에 대한 또 행성에 대한 자료가 옆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 달이 마이너스 1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날짜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11등급 84인데 내일은 12등급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8일에는 12.13, 19일에는 12.20으로, 그 다음에 20일 날에는 12.22로,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달인 21일 날에도 12.20으로 이렇게 그 달이 밝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달의 등급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12.14, 23일에는 12.04, 그 다음에 24일만 돼도 벌써 11등급으로, 마이너스 11등급으로 이렇게 달이, 그 등급이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보게 되어질 하늘에서 보면 달 옆에 토성이 이제 보이는데 토성은 0등급 정도 되어지니까 별들 중에서는 가장 밝은 별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토성은 별 정도의 등급으로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이 토성 옆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목성이 보이게 될 터인데 이 목성은 거의 마이너스 2.79등급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이제 밝은 이제 이런 별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 스텔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측하고 싶은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성을 관측하고 싶으면 현재 시간에 오늘 밤 또 아니면 내가 관측할 것이 내일 내가 관측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17일 날 한 9시경에 내가 관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9시경에 이 토성의 위치가 달에서 이 그 남쪽 방향에서 이 한 1시 반 정도의 위치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보게 되어지면 정확한 행성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또 이 11시 방향에는 이제 목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밝기도 여러분이 클릭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화면을 한번 구현해서 여러분이 이 스텔리움을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측하고 싶은 이제 행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